안녕하세요 에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3월 1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제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Q&A가 좀 밀려서 오늘은 이제 Q&A를 쭉 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Q&A 보기 전에 탱크야님하고 이제 라라라님이 올려주신 기사 두 가지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Q&A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탱크야님이 올려주신 기사인데, 연준 기업 어음까지 사다 라는 이제 기사고요. 두 번째로 이제 내용을 또 올려주셨는데, 저번에 독일 금리 때문에 터지더니 이번에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ELS가 손실 구간으로 들어오나 봅니다. 여기저기에서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런 상품들은 최초로 만든 곳은 이미 다 알고 팔고 있었겠죠. 금융지식이 더욱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고, 올려주신 내용을 먼저 일단 ELS 관련된 기사를 하나 볼게요. 매일경제 기사고, ELS 쇼크 확산 42개 상품 손실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 3월 17일 어제자 기사입니다. 보시면 이제 주가 연계 증권인 ELS가 원금 손실 구간으로 이제 진입한 상품이 이미 나왔다라는 겁니다. 42개 상품이 KB증권, 삼성, 하나금융 이렇게 18개, 14개, 10개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원유를 기준으로 하는 이런 DLS 상품도 이제 녹인 구간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그 독일 금리 상품을 이용한 파생 상품의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상품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평상시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잘 발생되지 않는 그런 구조로 상품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원금 보장뿐만 아니라 그때는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자를 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탱카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설계를 할 때부터 그 설계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미 어느 타이밍이 됐을 때 이 부분에서 터질 수밖에 없게끔, 그리고 그 터지게끔 상품이 이제 만들어진 게 아니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융 상품을 가입을 할 때는 항상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악의 경우, 그리고 야, 절대 이 자리는 안 된다, 만약에 이런 상품을 누군가 소개를 할 때 금리가 마이너스 가는 거 본 적 있냐, 금리가 마이너스 갈 일은 없다, 절대 안 간다,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 유럽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된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원유가 설마 20달러까지 죄송합니다. 원유가 설마 20달러까지 빠질 수가 있겠느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빠질 수가 있다.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를 이야기할 때 설마 뭐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까지 빠질 수 있느냐, 이 자리까지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원금이 보장된다, 이렇게 이제 상품을 설명하면서 판매를 하는데, 항상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내가 그 투자 상품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원금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원금이 보장 안 되는 그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탱카님이 올려주신 내용 받고, 하나는 이제 미 연준에서 이제 기업 어음까지 사들인다라는 내용입니다. 미 국채뿐만 아니라 기업 어음까지 연준에서 이제 유동성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들인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가지 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 이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한국경제 기사고 이제 라라라님이 같은 이제 기사를 올려주셨는데, 1인당 1000달러씩 헬리콥터 머니 재림 이렇게 되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성인 1인당 1000달러씩 직접 이제 돈을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내용을 이제 보시면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초대형 재정 부양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오전에만 해도 그 규모가 8천억 달러로 알려졌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서 1조 2,500억 달러, 원화로 하면 한 뭐 1,500조 정도 될 것 같아요. 1,500조 정도. 그래서 이제 미국인 1인당 1,000달러씩 두 달간 지급을 해주고, 이 비용으로 5,500억 달러, 그리고 소기업 지원에 3천억 달러, 항공호텔 등 특정 산업 지원에 1,000억 달러, 그리고 4월 15일 만기인 그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방식으로 3천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크게 가겠다, 항공사들이 폐업하거나 사람들이 직업을 잃는 것을 원치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우신 재무장관이 앞으로 2주 이내에 미국인들에게 직접 수표를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에 돈 쏟아붓기를 원한다. 지금은 재정 적자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몇 가지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법정화폐의 가치를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돈을 계속 푸는 이런 행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법정화폐가 영원으로 가는데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저는 기여를 한다, 이런 부분도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돈을 푸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에 돈 쏟아붓기를 원하고 재정 적자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지금 어차피 적자가 큰 상황에서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계속해서 이제 이자는 늘어나고 있고 빚은 눈덩이처럼 계속 이제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이건 못 갚는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빚을 질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빚을 져서 일단은 끝까지 버틸 때까지 버티겠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채권자 채무자 관계에서 배 째라 하는 경우까지 그냥 가겠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이미 이렇게 이런 큰 재정 적자, 불어난 재정 적자를 한 번에,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한 번에 청산시킬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닐까. 지금 이 정도 부풀린 어떤 재정 적자에 대해서도 내가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봤고, 결국에 이제 그게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로 지금 그 미국 정부가 지고 있는 그 재정 적자를 한 번에 정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보고 그럼 다시 이제 Q&A로 돌아가서 Q&A 낭만 자객님이 3일 전에 이제 올려주셨던 Q&A인데 부분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웬만한 하락은 이제 별 감흥도 없는데 이번에 3천 불 때까지, 그러니까 그 3월 13일에 금요일에 이렇게 빠졌을 때 적어주신 겁니다. 대하락은 좀 충격입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지켜왔던 큰 상승 채널을 한 번에 깨버린 거 맞죠? 더군다나 세계경제 대공황 직전에 안전자산으로 믿어왔던 비트코인이 이렇게 대폭락할 줄이야. 이렇게 적어주셨고, CJ님이 이제 답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이제 CJ님이 이 글을 사실 이제 며칠 전에 적어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Q&A에서 빼먹으면서 넘어가서 소개를 못 해드려서 소개를 이제 해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다시 찾아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꼭 한번 이제 읽어보시기 바래요. 내용은 뭐냐면 이 비트코인과 자산시장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영상 설명란에 이 링크도 이제 걸어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CJ님이 지금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이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링크도 이제 걸어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은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비트코인과 다른 자산시장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5개의 자산군의 상관관계를 비교해봤다. 비트코인, S&P 500, US 본드마켓, US 트레저리 본드, 그 다음에 골드, 이렇게 5개 상품에 대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했더니 요약을 해보면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군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자산에 가깝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선형적 관계는 없다. 상관관계가 0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 이 GBTC와 S&P 500 이렇게 이제 비교, 지금 계속해서 주식시장과 동조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서 차트로 이제 직접 비교를 해 주신 겁니다. 분명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상관관계가 이 1로 갈수록 상관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이너스로 가면 오히려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과 S&P 500 같은 경우는 동조화 현상을 보일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움직일 때도 있고, 동조화 현상을 보일 때도 있고 반대로 움직일 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거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다. 최근에는 물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관지수가 올라가면서 상관관계가 높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지금 타이밍상 같이 움직이는 것 뿐인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관관계가 좀 낮다라고,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S&P 500과 US 본드 마켓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0 밑에 이 마이너스 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건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US 본드 마켓과 골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자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 상관관계가 0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별도로 따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0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거는 이 두 상품은 상관관계가 높다. CJ님이 대표적인 금융상품 5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최근에 이제 같이 주가가 빠지면서 암호화폐 이제 비트코인도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어떤 상품, 결국 이제 어떤 자산시장이 빠질 때 같이 동조화해서 빠지는 이제 그런 상품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이클 자체가 주식시장과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같이 움직일 때도 있지만 아예 다르게 움직일 때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제가 오늘 영상 마지막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요. 이지훈 님이 올려주신 내용 볼게요. 주봉 200선까지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락은 이건 웃음만 나네요. 기가 찹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일단 200주 선까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이제 단기간에 왔기 때문에 좀 이제 웃음이 나왔다, 이런 의미로 적어주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샤리스 님이 올려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트레이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뭔가 방법이 없을지 함께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CJ님이 이렇게 답변을 잘 달아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마 제가 지난번에 영상 마지막에 말미에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냥 이 시장에서 약간 거리를 두고 어느 정도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려서 아마 이제 그 부분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냐, 아마 이제 그 부분이 좀 고민이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우선 제가 하고 있는 트레이딩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드리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거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상관없이 트레이딩을 하는 부분입니다. 교체 매매, 그러니까 종목별로 교체 매매를 하고 있어요. 기준점을 잡아놓고 종목별로 교체 매매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뭐였죠? BSV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을 했을 때 BSV를 매도해서 이더리움을 이제 교체를 했고, 최근에 이제 BSV는 많이 빠졌고 이더리움이 이제 덜 빠지다 보니까 이제 BSV와 이더리움 가격이 이더리움이 살짝 높아지는 그런 경우도 이제 발생이 돼서 다시 이더리움을 이제 팔고 BSV를 교체를 일정 부분 했습니다. 분할로 했고, 여기서 이제 이더리움하고 이제 BSV 가격 차가 좀 더 이제 벌어진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나머지 부분도 분할로 이제 교체 매매를 할 생각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이오스랑 체인링크 이렇게 교체 매매하는 것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잡아 놓으시고 교체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각자 각 종목에 대해서 어차피 이 포트폴리오는 내가 끌고 간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왕이면 어느 정도 검증된, 그러니까 최소 시총 30위권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에서 검증이 된 종목들 가지고 교체 매매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체 매매를 하더라도 일정 부분 홀딩할 물량은 홀딩을 하고 교체 매매를 한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매매는 재정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익 거래를 하는데, 거래소별로 또는 해외 거래소랑 이제 국내 거래소 이렇게 가격 차가 발생을 해요. 순간적으로 발생을 하든 아니면 어떤 가격 차가 발생된 상태에서 계속 이제 지속이 되든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거래소에 자산들을 배분을 해놓고 그 거래소별로 이제 차익 거래를 하는, 재정 거래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미 이제 준비가 되고 이런 매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되지 않으면 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만 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펌핑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럼 차익 거래가 될 수도 있는데, 차익 거래처럼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 펌핑이 됐을 때 그냥 매도를 하는 거죠. 그거는 현금화를 시켜놨다가 다시 그 종목이 어느 정도 가격이 빠지면 그때 다시 그 종목을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숙달이 안 되다 보면 또 오히려 이제 손해를 본다거나, 내가 교체 매매를 하고 내가 매도한 자산이 오히려 계속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다시 그거를 손해보고 이제 매매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훈련이 안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차라리 그냥 지금 이 단계에서는 그냥 홀딩해서 오히려 이제 추가로 원화채굴 한 부분에 대해서 여유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매일 그냥 조금씩이라도 뭐 리플이든 이오스든 뭐든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을 조금씩 사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을 이제 CJ님이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뭐 이렇게 리딩 같은 거 이런 거 적어주셨어요. 리딩도 적어주셨고 리딩 업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면 항상 또 이제 꼬이는 게 뭐냐면 이런 다단계 상품을 이용해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을 또 소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좀 이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단기간에 이 부분을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뭐 다단계 코인을 산다거나 뭐 아니면 그 뭐죠 거래소 우리가 이제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거래소 코인을 산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딩도 마찬가지로 리딩 같은 경우는 물론 리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 리딩이 단기간에 검증된 자료로는 확인이 안 된다. 결국에 꾸준히 완전히 시장 한 사이클 동안 검증이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차라리 지금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원화 채굴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이라도 조금씩 매수를 해 나가는 게 저는 차라리 낫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영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리플이 언젠가는 전고점을 뚫을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가격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 믿으면서 이장님께서 항상 강조했듯 그때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자금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0년 만에 맞이하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긴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런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이제 영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 중에 뭐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호화폐 그리고 뭐 달러, 엔화, 금은 현금, 뭐 부동산 이렇게 자산이 포트폴리오가 이제 배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한쪽 자산이 지금 이제 암호화폐가 가격이 줄어들면서 빠져나갔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나머지 상대 자산들이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비중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포트폴리오 약간 리밸런싱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달러는 이제 올라왔죠. 달러라든가 이제 엔화가 올라왔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그 비중이 자연스럽게 이제 늘어났습니다. 왜냐면 갖고 있던 이제 암호화폐는 오히려 가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비중이 줄어들었고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한번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뭐 다 파는 게 아니라 달러라든가 이런 해서 일정 부분을 매도를 해서 거기서 일정 부분을 암호화폐 시장으로 넣었다가 다시 암호화폐가 단기간에 만약에 올라와서 포트폴리오 비중이 이제 다시 안 맞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암호화폐를 매도해서 뭐 달러로 다시 재매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영님이 여기 적어주셨던 것처럼 자금 관리가 항상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 시장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 시장에 대한 그리고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확신은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다 있을 거라고 이제 보는데 거기서 이제 자금 관리가 안 되다 보면 내가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딜레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버틸 수 있는 그 자금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내가 지금 어떤 그러니까 직장을 다녀서 원화채굴을 하든 자영업을 통해서 원화채굴을 하든 그런 부분에서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갑자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져서 물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되는 그런 업종들도 분명히 있는데 대부분 업종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서도 이미 이제 또 생각을 해 놔야 되는 거고 내가 이제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도 이번 경제 위기에서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통소매 각시탈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2016년에 AMD 주식을 10불보다 한참 아래 싼 값에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겪었던 거에 비한다면 아직 아무것도 아니네요. 20불 돌파했을 때도 골드만삭스조차 AMD 주식은 10불도 너무 비싸다고 했던 시절 수많은 기관이
AMD에 쇼치던 시절 비트도 2018년 12월에 3,000불로 떨어진 것도 나름 쇼크였는데 전 이상하게 그때보다 덤덤하네요. 이번에도 그냥 평소대로 싸게 샀습니다. 이번에 떨어진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패닉이고 비트의 네트워크가 붕괴했거나 해킹당했느니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계속 투자할 만하다. 주식시장에 서킷 브레이커와 같은 안전장치가 존재하지만 코인시장은 그런 게 없습니다. 한번 공포에 빠지면 그 브레이크 없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2008년에 금도 처음부터 오른 게 아니라 엄청 떨어졌던데 놀라울 것도 없습니다. 비트는 여전히 대다수에게 낯선 새로운 자산이라 시총부터 너무 작은데 거기에 이제 고배율, 선물 시장까지 남만이 길게 지켜봐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킷 브레이크가 없다. 이 부분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한가, 하한가 또는 서킷 브레이크 이런 게 없는 게 차라리 전 낫다라고 또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빠질 때 차라리 빨리, 그러니까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쭉 빠진 상태에서 충분히 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팔고 손바뀜이 낫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사무엘님이 올려주신 내용 볼게요. 리플 혁명의 저자와 함께 비트코인을 전망하는 영상인데 참고로 해보십시오. 최근의 흐름에 대하여 가지는 희망회로가 아닌 저의 매도 관점의 의견과 일치합니다. 비트코인 외 주식과 금 등에 대한 전망도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견해와는 완전히 반대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참고해야 할 영상이라고 판단되어 링크를 걸어봤습니다. 해주셨고 링크를 이제 걸어주는데 에버그린님이 이 리플 혁명 저자 와이독님과 함께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비트코인 반감기 재앙 2라고 해서 제목이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설명란에 이 영상 링크도 걸어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이거 와사비님 이 글은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던 글이고 다음으로 이제 김성경님이 올려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 연준이 금리를 1%포인트까지 낮추고 양적 완화까지 한다고 발표했는데 시장의 반응이 안 좋은 것 같네요. 이제 연준에서 더 이상 쓸 카드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 같아서 조만간 가상화폐들이 쭉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만약 하락장이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코인 시장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또는 1에서 2년까지 전 세계 경제 대공황을 겪은 후에 코인 시장이 주목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시장은 오를 것이라고 확신은 가지고 있지만 언제 오를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세력이라면 코인 시장도 같이 죽인 상태에서 안전자산이라는 이미지를 없애고 개미들 물량 털어먹은 후에 올릴지 아니면 경제 위기에 코인을 돋보이게 해서 올릴지 이장님 및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이제 김성경님이 이야기해주신 부분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 CJ님이 암호화폐 시장과 이 주식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러 자산에 대해서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비트코인 그리고 주식시장 같이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같이 하락한 상태에서 여기서 또 앞으로도 같이 움직일 것인지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단기적으로는 같은 방향성을 띌 수는 있지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 상황 이 유동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그 유동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암호화폐 시장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암호화폐 시장과 이 주식시장이 어느 한 번은 다른 방향성으로 이제 움직여야지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하락장이 같이 온 상태에서 분명히 암호화폐 시장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상승할 거라는 여기서 그 타이밍은 이게 몇 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 뒤에 올라갈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결국에는 자금 관리다. 두 자산이 같이 빠진 상태에서 분명히 이제 오르긴 할 건데 그 오르는 타이밍이 정확하게 한 달 뒤에 오를지 같이 빠진 상태에서 아니면 2달 뒤에 오를지 1년 뒤에 오를지 그 부분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자금 관리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다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김성경님이 적어주신 내용 봤고 다음으로 신민섭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올라가기 위해 흔들려면 장중에 몇십 %씩 위아래로 흔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저점 다 깨고 내려와서 몇 년 동안 유지한 300원이 깨지고 1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오히려 개미들한테는 이득 아닌가요?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세력은 싼 가격에 산 개미들 태우고 올라가지 않을 텐데 뭔가 방송 내용이 모순인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계속 내리면 개미들은 무서워서 타지 않을 거니까 그러는 건가요? 누가 봐도 싼 가격인데 과연 안 탈까 싶어서요. 그럼 300원, 500원, 700원에 잡고 몇 년 존버한 사람들은 신규 개미들이 지금 들어와서 160원에 사는 것보다 기간적으로나 금액적 측면에서 훨씬 손해이고 억울한 거일 텐데 무조건적인 존버는 옳지 않은 것 같은 게 1년간 H채널 본 뭐 소감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선 일단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이제 하락을 했을 때 거래량이 XRP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줬어요. 이거는 업비트 차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XRP 전체 마켓 캡에서도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번 하락에 그 3월 13일 하락에 이렇게 거래량이 볼륨이 나왔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이 볼륨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샀다라는 거죠. 이 가격에서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샀는데 과연 그러면 누가 팔고 누가 샀느냐? 세력이 여기서 팔고 개인이 이 볼륨을 샀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결국에 던진 사람들은 차트 무너졌으니까 이제 진짜 이거는 골로 가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개인들이 던졌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리플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더 빠질 거라고 예상하는 개인들이 던졌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한 사람들은 결국 이 암호화폐, 이 리플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저는 가져갔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세력들이 던지고 개인들이 받았다 라고 하면 뭐 지금 신민서님이 이야기 해주셨던 것처럼 더 추가적으로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서 이제 손바뀜이 충분히 나왔고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그리고 어제 이제 보여드렸던 그 공포지수도 본다라고 하면 그 공포지수는 세력들이 느끼는 그 공포지수가 아니라 결국 대중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느끼는 공포지수입니다. 그게 이제 극단적인 상황 거의 8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오히려 이 자리에서 매수 매도가 일어난 부분은 개인들이 팔고 두려움했던 개인들이 팔고 세력이 이 물량을 가져갔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규 매수자들한테 뭐 유리한 거 아니냐 이 부분도 저 같은 경우는 과연 이제 신규가 이 타이밍에 이렇게 빠지는 자산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모든 자산들 신규가 들어오는 타이밍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암호화폐 시장 신규가 가장 많이 유입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 2017년도 5월, 2017년도 12월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 부동산 작년에 이렇게 피크를 찍으면서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많은 대중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작년 연말에 미국 주식, 뭐 테슬라 올해 초까지 이렇게 피크 찍으면서 그때 작년 연말 올해 초에 미국 주식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으로 개인들,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주가가 빠진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빠질 때 이때 개인들이 사는 물량은 거의 극히 일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스마일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호재를 기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악재를 기회로 삼는 것이 망하지 않는 길일 것입니다. 이런 떡락이 있고서 반등의 자리를 잘 찾으면 본인에게는 기회일 것입니다. 세력들을 뛰어넘는 개미가 되자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물론 이제 세력들을 뛰어넘는 개미가 되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아까 이제 차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거의 바닥에서 던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룰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시장 그리고 그 종목 그리고 자금 관리가 되는 개인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이제 이상호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매번 양적 완화를 해서 이번에는 약발도 안 먹힙니다. 그 이후에는 나중에 달러 종이 되는 거 아님?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양적 완화를 뭐 천문학적인 그런 금액을 계속해서 양적 완화하고 아까 처음에 이제 봤던 기사처럼 뭐 미국민들 성인 미국인들한테 2달 동안 1,000불씩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해요. 계속해서 그냥 돈을 푼다라는 겁니다. 돈을 푼다라는 거고 이렇게 돈을 풀었을 때 과연 그 가치는 어떻게 보존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돈을 푸는 거 양적 완화를 해도 이사원님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약발이 안 먹힌다. 이게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약발이 안 먹히는 타이밍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 금융 시스템을 교체를 해야 된다. 금융 시스템을 기존 시스템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상호님 의견까지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박빌브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 우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좁은 문을 통과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저도 이제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의 차트를 보면 굉장히 이제 쉬운 것처럼 보이죠. 지나온 그 뭐 리플 차트라든가 비트코인 차트, 2011년도에 뭐 비트코인 뭐 10불, 20불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불까지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데, 그 과정을 지나고 보면 야 비트코인 어떻게 10불에 샀다가 2불까지 떨어졌다고 저걸 손절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상황에 내가 직접 돈을 투입하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한 어떤 악재 기사, 지금 뭐 2011년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시장, 이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불모지에서 오히려 그때는 공포감은 더했을 거다. 이거 그냥 이렇게 하다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보고, 지금은 그나마 어제 우리가 이제 기사에서 봤던 뭐 벡트 시리즈 B 투자를 하면서 뭐 3억 달러 투자 유치를 하고요.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돈 많은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큰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이 시장이 확실하게 4차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이게 이제 선도하는 그런 시장이 될 거라고 그들도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이 시장에다가 그 돈을 쏟아붓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보다는 오히려 2011년도 초, 뭐 2010년도 초반 이때보다는 지금 투자하고 있는 우리가 훨씬 좋은 상태에서, 좋은 상황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적인 가격이 떨어지다 보면 사람이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내가 과연 이게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과연 안 없어지고 존재하는 게 맞는 건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아서 끝까지 먹을 수 있는,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은 저도 이제 극소수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제가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5%가 전나고만 돼도 굉장히 성공이다라고 했는데, 요즘 뭐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1% 정도만 돼도 성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영영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저뿐인가요? 그냥 버티는 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좀 많이 슬프네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어,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특별하게 어떤 트레이딩에 대해서 훈련이 이제 안 돼 있다. 그리고 기준이 없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을 해도 오히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일정 부분 그냥 지금 이런 가격대에서는 그냥 매수 관점으로만 보면서 원화책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해 나가는 게 그게 차라리 전 낫다라고 봅니다. 투자왕 김오리님이 올려주신 내용 읽어볼게요. 이번에 비트 움직임 보면 미 증시 따라가고 있습니다. 비트 세력도 미 증시 움직임에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임. 지금 비트 위치가 4천에서 5천인 이유가 세력 입장에서 그나마 대응하기 좋은 위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세력 입장에서도 3천불 깨지면 진짜 차트가 완전히 깨지는 상황이라 4년 동안 기다려온 반감기 호재에도 쉽게 올릴 수 없는 상황이 옴. 그래서 그 살짝 위인 지금 위치에서 버티고 있는 중임. 앞으로 미 증시가 충분히 더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때마다 3K를 위협할 거예요. 물론 세력도 3K는 절대로 깨지지 않길 원할 거임. 비트 세력이 비트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물 가치가 폭락하는 건 절대 원치 않음. 저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우리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야 비트코인 뭐 얼마 안 갖고 있겠지만, 세력들은 비트코인 뭐 10,000개 갖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번 하락에서 가장 평가액 줄어든 거는 세력이라는 거죠. 주관적인 예상으론 3K를 마지노선으로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코로나 잠잠해지면 급상승 올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나비 효과로 지금은 상상도 못할 더 큰 재앙이 온다면 3K도 깨질 거라고 봅니다. 이런 일은 안 생기길 세력도 바랄 거임. 대충 빠르면 올 여름, 늦으면 가을쯤 반등 올 거라 예상해요. 지금 물리셨어도 존버하시고 올해 말까지만 버텨보세요. 고래들이 물량 털 때까지 비트 절대 안 망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고래 세력들 입장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고래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이런 마진 거래 부분에서 단기 수익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현물 물량은 유지를 시켜준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단기에서 단기로 수익 거둔 그런 마진 거래에서 개인들로부터 걷어들인 그 수익금을 가지고 오히려 바닥에서 코인 개수를 늘리는 게 세력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금도배님이 올려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점이 있어 몇 자 문의드립니다. 98년 IMF 때 우리나라 환율이 7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700원에서 2100원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금융위기가 온다면 현재 환율 1200원에서 얼마까지 갈 것으로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어제 제가 영상에서 일단 환율에 대해서는 예상치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영상을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환율이 원화 약세로 진행이 됐을 때,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달러 가치로 뭐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화가 약세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원화 자산으로 어찌됐든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나니님이 전국민 기본소득 제도가 세계적 추세가 될 것 같습니다. 돈이라는 게 가장 흔한 것으로 돼버리는 사회가 되려나요?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올려주신 기사를 잠깐 보면요. 전 국민의 1000불씩 지급, 맨큐의 경제학, 맨큐 루비니 교수 제안했다 라고 되어 있고, 보수 진보 경제학계 대표하는 두 교수가 이렇게 이제 온라인에서 전 국민한테 1000불씩 이렇게 지급을 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게 일단 미국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또 이제 벌어질 수 있고,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법정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데도 크게 이제 기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난님이 올려주신 기사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김창우님이 올려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저랑 이제 이름이 똑같으신데, 최근에 장세 다들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됩니다. 모든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방위적인 디레버리징이 가속화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공포에 질려있고 투심은 무너졌습니다. 팬데믹이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를 덮쳤고, 아시아권과는 달리 마스크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그들의 자세를 봤을 때 최소 수개월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페트로 이슈까지 터지며 러시아는 미국의 금융시장에 잠재한 폭탄의 뇌관을 건드리기에 성공합니다. 물론 이로써 푸틴은 재임에 성공하겠죠. 하지만 목적을 달성한 러시아는 다시 오펙 회의장으로 향할 것이고, 이 이슈는 한두 달 내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전에는 세일가스 기업들이 대거푸진한 CCC 채권의 리스크와 나아가 은행금융의 연쇄 붕괴란 불확실성에 투심을 더 어렵게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장세는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는 전제하에서요. 세계 각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QE가 예상을 뛰어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정 국면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은 극적인 반등 카드를 아직 꺼내지 않고 있네요. 미국도 독박 쓰고 싶진 않겠죠.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기에 전 대응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니, 대응할 능력이 없어서 대응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H채널 분들은 거시적인 관점의 인사이트를 지니신 분들이 많으니 암호화폐 시장의 생태계나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굳이 운운하지 않겠습니다. 철도가 주식시장을 주도하던 시절의 위기에서 풀린 양적 완화에서 스마트 머니는 철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넥스트 제네레이션 GE, 그 넥스트 제네레이션 GE, MS 등으로 선회했었죠. 최근 하락장에서 금융세력들의 지갑은 엉덩이가 무거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 비트인포 차트닷컴에 이 암호화폐 고래 지갑들의 어떤 이런 상황을 이렇게 쭉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김차우님이 잘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그 1929년도 그 경제 대공황, 그리고 지금의 어떤 경제 위기, 이렇게 어떤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구 시대에 어떻게 보면 지난 시대에 우리가 주도했던 그 산업들이 시대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는 그런 산업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창조가 있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기존의 것들을 좀 파괴하는 그런 창조적인 어떤 파괴가 있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다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시대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 적어주셔서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흑산도 망둥어님이 올려주신 내용 볼게요. 이번 상승은 알트가 이끌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과적으로 봤을 때 직전 비트코인의 상승은 지난 10년간 가장 큰 상승을 보인 자산으로서의 위험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번 하락으로 실제로 만질 수 없다는 약점, 자산으로서 신뢰가 많이 부족함을 보여줬습니다. 알트들이 확실한 호재를 터뜨리며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를 높여줄 차례입니다. 대형 알트가 확실한 호재로 먼저 치고 올라가고 비트가 슬금슬금 따라가는 그림 예상해 봅니다. 동시에 호재도 없고 경쟁력 없는 코인들은 이번 상승에서 상승력이 크게 뒤처지고 결국 사라질 것 같네요. 이쯤 됐으면 비탈릭이든 리플이든 뭐 좀 터트려 주라, 이렇게 적어주는데, 흑산도 망둥어님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은 이거 같아요. 지금 이번에는 실제로 뭔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 뭔가 사용이 되는 실사용 사례가 있는 그런 암호화폐가 이번 장을 이끌 거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어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줬지만 뚜렷한 실사용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은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다 보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경쟁력도 없고 호재도 없고 실사용 사례도 없는 그런 알트코인들은 이 시장에서 퇴출이 될 거다, 사라질 거다. 그리고 이제 그런 코인들은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그런 코인들이 될 거라고 이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흑산도 망동어님이 적어주신 내용 봤고요. 다음으로 조커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KB증권 자산관리 앱 뱅큐, 은행 카드 암호화폐까지 투자 현황 조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올려주신 기사를 잠깐 보면 그 올해 앱이라고 해서 뱅큐 은행카드 암호화폐까지 투자 현황 조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오픈뱅크로 넘어가면서 모든 은행들이 은행들의 이제 벽이 이제 허물어졌습니다. 은행들 벽이 허물어진 이유도 결국 이제 이 암호화폐 등장이라고 보고 있고, 어제 이제 말씀드린 그 벡트 앱 신규 출시가 되면서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우리가 기존 금융에서도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걸 본다라고 하면 이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가격은 떨어져 있지만 이 시장이 없어질 시장은 아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으로 코로나 관련 백신 뉴스. 독일 언론, 독일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 19 백신 놓고 미국 경쟁 중이다. 미국에서 코로나 19 백신 첫 임상시험 16일 날 실시를 했다. 2001년 미국 이제 9.11 테러 공포 분위기, 2003년 사스 바이러스 공포 분위기,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공포 분위기, 2014 메르스, 2020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의 변종 발생 주기 연도, 공포 분위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세련되고 진화된 공포 분위기와 경제적 착취가 가속화된다. 연준 코로나19의 맹폭, 제로금리 플러스 양적 완화 재개. 과연 우리들의 선택은,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 이제 그 조커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싶은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 돈이 계속 풀리고 있다, 제로금리로 갖고 양적 완화로 된 상황에서 과연 이 시장에 풀린 이 돈들이 어디로 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그런 의미로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김민구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요즘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경제 위기에 주식과 같이 동반 폭락하는 암호화폐 가치를 보면서 과연 암호화폐가 안전한 자산으로 믿음을 줄 수 있을까 하는 투자자로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런 위기 같으면 평생에 한두 번 찾아오는 기회로 알고 세입자에게 받아놓은 전세금마저 주식에 투자는 과감성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번 위기에 암호화폐에도 그게 통할까 하는 망설임이 생깁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세입자가 바뀌게 되면서 새로운 전세금을 들고 은행에 넣을까 아니면 암호화폐 투자할까 하는 망설임의 순간에 제가 서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번 위기에서 암호화폐가 안전자산으로서의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어 자산으로서의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말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의 마음도 달래고 또 투자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미래적 전망을 지금의 온라인 유통과 비교해가며 미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봅니다. 혹시 저의 이해가 틀렸다면 과감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유통, 쇼핑, 배달이 따로따로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온라인 업체가 이를 한꺼번에 해주므로 기존의 오프라인 업체들이 약화되어지고 존재의 근거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과거에는 세 개의 단계가 따로따로 이루어지므로 시간, 비용, 수고와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지금은 한 플랫폼에서 이 세 단계가 하나로 융합되므로 우리 소비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역시 계약, 지불과 같은 상거래와 저축, 잔고증명, 이체, 송금과 같은 은행적인 업무가 지금까지 따로따로 이루어지던 과거와는 달리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루게 되면서 시간이나 비용, 편리성에 있어서 과거에 비할 바 없는 유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번 암호화폐에 믿음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적어주는데, 그 어제 소개를 해드린 그 벡트 앱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지금, 그리고 이제 아까 또 뱅큐인가요? 그 부분도 그렇고요. 토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통합 금융 앱들을 보면 우리가 예전에 별도로 사용했던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다 몰아서 다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벡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뭐 게임에서 사용하던 게임 머니, 그리고 뭐죠? 항공사 마일리지, 그리고 뭐 보상,
이런 것들까지 그 지갑 안에 다 들어가면서 거기서 지갑으로 교체도 하고 돈으로 바꾸기도 하고 캐시로 바꾸고 또 이제 암호화폐로도 교체하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이제 은행주들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이런 새로운 금융으로 넘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올라가지 못한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 지금 이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플랫폼이 모든 기존 어떤 유통 업계를 바꾸듯이 지금 금융도 이와 같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처음에 이야기해 주셨던 전세금을 받아서 투자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왜냐면 전세금은 어찌 됐든 이건 내 돈이 아니라 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줘야 될 돈이고 만약에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이제 또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투자하지 않는 게 좀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편호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스타벅스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 테스트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해피캣님도 동일한 기사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피캣님 또 내용 적어주신 거 보면 올 초 하나은행 행장이 경쟁사를 스타벅스라고 한 것처럼 스타벅스는 팩트캐시와 오프라인 매장을 배경으로 핀테크 은행으로 급성장하리라 봅니다. 스타벅스는 이제 이미 커피를 판매하는 커피 유통 회사가 아니라 은행으로 금융회사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 그리고 문우신 장관이 코인베이스 임원을 금융위 법률 책임자로 임명했다는 뉴스도 본 것 같은데 경기 침체 속에 미중 디지털 화폐 전쟁도 더 이상 표면 아래가 아닌 표면 위에서 준비해야 할 만큼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거래소에 있던 그 법률 책임자가 기존 금융 체계에 있는 그쪽 총 책임자로 이제 들어갔다. 법률 책임자로 임명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구시대 금융이라고 하면 이 금융이 새로운 금융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새로운 금융시대로 넘어갔을 때 그 부분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코인베이스에 있던 그 법률 책임자가 이 금융이 법률 책임자로 임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이제 올려주신 동일한 기사인데 이 부분 볼게요. 스타벅스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 테스트를 시작했다. 라고 되어 있고 어제 이제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시리즈 B로 3억 달러 이렇게 투자 유치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제 투자한 회사들도 이런 회사들 보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우리보다 훨씬 더 정보력이 이제 뛰어난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기관들이고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적은 금액이 아닌 이런 3억 달러 투자를 했을 때는 이 시장에 비전을 보고 충분히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이렇게 이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시장을 선점할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치 저장 수단, 그리고 모든 가치가 어디로 이제 이동이 되는지, 뭐 게임뿐만 아니라 이런 항공사 마일리지부터 어떤 플랫폼들의 그런 포인트들까지 다 한 곳에서 컨트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들 입장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가치가 어디로 이동되는지 그 부분을 알 수 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두 분이 올려주신 기사를 이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크리스님이 올려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요즘 생각이 드는 거지만 주식 대폭락장에 강제로 묶인 주식자금, 동반 하락폭을 키우는 암호화폐 자금, 어느 하나도 매도하여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추가 매수하여 탈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죠. 이 상황은 무언가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도 현 급락장을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는 패밀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역시 개미의 힘은 시간뿐이네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저도 이제 그만큼 이제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홀 전문가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취소 예정입니다. 곧 발표할 건데 만약 취소 시 코인에 영향이 있을까요? 적어주셨고 최부자 TV님이 이번 하락 충격이 너무 커서 올림픽 취소에 떨어져도 사람들 무덤덤 할 듯이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저도 뭐 좋은 영향 그 취소되는 부분이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도쿄올림픽을 시점으로 해서 암호화폐를 좀 적극적으로 실생활에 사용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좋은 영향을 주진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뭐 도쿄올림픽이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하락을 해도 사람들, 지금 어차피 버티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무덤덤하게 그냥 받아들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박빌브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현재 인류는 넘쳐나는 데이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만들어진 데이터가 인류 역사상 만들어낸 데이터의 90%가 넘는다고 하네요. 데이터의 가치가 원유 매장량보다 높게 평가된다니 데이터의 가치는 실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저장되는 모래사장 위를 우리 모두가 건너고 있지만 누군가의 손에는 한 줌의 모래도 남지 않고 누군가는 고온체를 이용해 알짜를 건져낸다. 그 부의 확장, 그 천연록 그 대표님이 쓰신 부의 확장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기사, 차트, 애니메이션, 트위터, 심지어 엔터테인먼트 속에서도 정보가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네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결국에 지금 이제 이 정보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가치의 이동, 돈의 이동,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더 큰 어떤 가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아까 봤던 그런 기업들, 기관들이 이렇게 큰 돈을 이런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민키 망키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실물로 금은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부터 말씀하셨는데 금은 ETF 상품의 경우는 실물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미래의 모든 자산이 디지털화, 암호화 된다고 하신 말씀에 비춰보면 금은 ETF도 충분히 자산 가치를 반영하지 않을까요? 적어주셨고, SY 포레스트님이 종이 금은은 실물 금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그 실물 인도가 안 되어 종이 쪼가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CJ님이 잘 적어주셨어요. 내용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그 종이 금은 가격과 실물 금은 가격을 비교했을 때 실물 금은 가격이 높다. 종이 금은 가격이 폭등하든지 실물 금은 가격이 폭락을 하든지 이 괴리가 있는데 그 괴리가 좁혀질 때 어느 한쪽 자산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 이제 적어주신 것 같고, 결론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냐면 종이 금은과 실물 금은 가격 괴리가 있다고 하지만 그 시장 망하진 않는다. 잘못된 포지션을 잡은 사람은 망할 수 있어도 시장은 안 망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종이든 실물이든 포지션 잘 잡을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이금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눌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실물로 사기보다는 종이금으로 포지션을 잡는 게 더 좋겠죠. 종이금은 시장 중에 선물 시장은 롤오버 해야 해서 타이밍 문제가 있으니 그냥 간접 상품 금은 ETF에 롱 포지션 잡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잘 적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리플 마니아님이 그 어제 영상에서 올려주셨어요. 뭐냐면 이 대박 벡트 오픈한 벡트 이 지갑 오픈한 거에 대해서 어제 영상에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도 이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제 영상란에 설명란에 설명 링크를 이제 걸어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래덕님이 관련된 내용을 또 적어주셨어요. 벡트 리뉴얼 했네요. 신세계입니다. 리플 마니아님 방송도 참고해 보세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고추집 아들님이 적어주셨습니다. 시황은 회의론자가 맞추고 돈은 긍정론자가 번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 시장을 긍정하는 사람만이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이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 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회의론자들이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길게 봤을 때는 결국에 긍정론자 중에서 자금 관리가 되는 조건은 필요하죠. 자금 관리가 되는 긍정론자들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신 내용 봤고요. 다음으로 최달러님이 2월에 같이 일하는 직원이 해외 주식 물어보더라고요. 영문 S 깔았다고 문득 생각난 게 이렇게 미국 주식이 많이 오르니 너도 나도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 게 엄청난 고점이구나. 인간 지표가 따로 없더군요. 5월 정도까지 기다려보라고 조언은 했지만 5월에도 좋아질런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주변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최달러님이 이렇게 주변 뭐 직원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김연암동님이 올려주신 기사 볼게요. 암호화폐 드디어 제도권으로 이제 시작되네요. 요즘 힘들지만 견디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올려주신 기사를 잠깐 보면 암호화폐 거래소 제도권으로 특근법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를 하게 되면 1년 뒤에 법이 이제 공표가 되고 1년 뒤에 이제 시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봤기 때문에 내용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김미정 님도 아까 이제 봤던 그 비슷한 내용을 최달러 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적어 주셨는데 한 달 전인가 10년간 주식 안 하던 남편이 아는 형님이 최근에 돈을 많이 벌었다면서 자기도 하고 싶다고 계속 그러더니 증권 계좌를 개설했더군요. 인간 지표가 남편이 될 줄이야. 주식 사자마자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방금 전에 봤던 그 최달러님, 뭐 지인분도 그렇고 지금 이제 김미정님 남편분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 그 개인 투자자들, 특히 이제 미국 주식 고점에 물렸던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과 지금 작년 미국 시장 고점일 때 들어갔던 분들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중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신규로 투자하는 뛰어드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닥을 박박히는 이런 시장이 아니라 고점을 치고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 대중들은 뛰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김미정님 내용 써주신 거 봤고 다음으로 이제 후니플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이장님이 말씀하시던 대공황 정말 다가오니 준비는 어느 정도 해놨다는 생각에 이번 하락장에 그러려니 하고 있고 무리해서 조금 리플 추매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도 떡락하고 코스피도 하락하는데 암호화폐는 버텨주고 벨트 스타벅스에서도 좋은 뉴스 나오는 거 보고 여러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부정적 댓글이 많은 인간 지표를 보니 정말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제가 뭐 지인분한테 연락이 왔다 라고도 말씀드렸는데 또 이제 카톡으로도 많이 문의하는 그런 문자들을 또 받았습니다. 카톡도 과연 이게 끝나는 거 맞냐 올라가는 거 맞냐 이런 문자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그런 지인들로부터 문자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전화를 받았을 때는 그때는 항상 변곡점이었다 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CJ님, 막걸리 17년사님, 뭐 박필루님 여러분들께 또 이제 감사 인사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CJ님이 밑에 이 후니플님 이 닉네임에 이렇게 삼행시를 지어주셨는데 삼행시가 너무 보고 제가 아침에 너무 웃어가지고 뭐 후니플님이 이제 웃기다는 얘기 아니라 CJ님이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너무 웃겨서 웃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후니플님으로 이제 삼행시 내 리플 니도 샀나 여혼나 풀스나 아빠 때리자. 아침에 이제 이 글을 보고 너무 웃어서 재밌게 봤습니다. 하여튼 시제님 항상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 이런 댓글 쓰는 거에서는 거의 뭐 천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루나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장님과 저를 포함한 해밀리 식구분들이 모두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 좋은 결실로 돌아오리.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빨리 돌아갈 줄은 요즘은 1분 1초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자산시장이 경제 위기로 폭락한 후에 제일 먼저 살아남는 자산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것은 암호 자산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전부터 준비해 오고 있었고 현재도 계획대로 진행시키고 있는 거겠죠. 이런 형식으로 화폐 프레임을 바꿀 거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은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실행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목적을 우리가 알기에 이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힘든 시기지만 건강 챙기셔서 살아남아야 빛도 볼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가격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큰 흐름으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건강 챙기시길 이렇게 적어주셨고 이루나님이 오늘 적어주신 거를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서 제가 그 시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만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이 부분 뭐냐면 시장이 다 같이 자산시장이 다 같이 빠졌습니다. 다 같이 빠지고 경제 위기가 온다, 유동성 위기다 라고 하면서 폭락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먼저 살아남는 자산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이게 이제 암호 자산일 거다 생각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비트코인 제가 오늘 뭐 차트를 열진 않겠지만 비트코인 차트가 지금 채널을 우리가 이제 그렸던 채널을 하단부를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했고 지금 주식시장 다우 같은 경우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우는 아직도 이제 채널 상단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채널 하단부 중심을 깨고 하단부 채널 바닥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일단 중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이루나님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을 한번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모든 자산 시장이 같이 이제 하락을 했어요. 같이 하락을 했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려봤던 채널 바닥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루나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매도 빨리 맞는다, 뭐, 매를 빨리 맞는 게 낫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암호화폐 시장이 매를 빨리 맞고, 빨리 이 맞은 매를 어떻게 보면, 계기로 해서 돌아나가는, 시장을 회복하는 이런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시장 사이클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과 주식시장 사이클이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암호화폐 시장 사이클이 빨리 돌아가면서 채널 바닥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만약에 모든 자산시장이 이와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우지수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다우 같은 경우 채널 중반에서 이제 반등하기를 기대를 해보고 있지만, 채널 바닥까지 또는 더 안 좋은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채널 바닥을 깨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가 채널 바닥이 뭐 1100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1100을 이탈하는 그런 국면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모든 자산들이 그 사이클대로 다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와 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봤고, 암호화폐 시장은 그러면 미리 매를 빨리 맞고 오히려 빨리 회복을 해주면서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해주면서 나중에 결국 그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빠져있는 그 자산시장들, 주식시장들을 먼저 올라간 그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온 그 유동성을 가지고 나머지 자산시장들을 또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영상에서 소개를 다 못 해드렸어요. 이제 많은 분들 그 3일 동안 밀려있던 Q&A를 쭉 진행하다 보니까 다 소개를 못 해드리고 좋은 글들도 있는데 또 이제 빼먹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 일단 아마 제가 다 읽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 좋은 글들은 다른 분들이 읽고 고마움을, 저는 감사함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댓글 올려주신 패밀리 여러분들한테 감사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